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소.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녀가 웃었습니다. 천사 같았죠. 봄날 꽃이 피는 4월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예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나서고 온 가족이 찾아다녔지만 1년 동안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 마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장을 보고 있었고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76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어느덧 혼자 사는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게 5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아내와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였어요. 20살에 만나 50년을 함께 살았죠.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떨어져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아내가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더군요. 아내는 췌장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을 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나 튼튼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병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내를 데려갔어요. 겨우 석 달이었습니다. 진단받고 석 달 만에 아내는 제 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함이란.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다녀왔소 하고 인사를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내가 정말 없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늘 앉아있던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늙은이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자식들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큰딸이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고 아들도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죠. 고마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이 공간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해먹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다 서툴렀죠. 아내가 늘 해주던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쉬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전기밥솥을 열어봤을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여보하고 불렀다가 아내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는 주저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걱정시킬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잘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늘 제 옆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배우 참 잘생겼네 하거나 저 사람 연기 참 못하네 같은 소소한 말들이요. 그런 말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구청 문화센터에서 노인 프로그램 한대요.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권하더군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을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했어요. 저는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서예를 좀 했거든요. 붓을 잡으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제가 쓴 글씨를 보고 좋아하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생긴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뀔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문화센터에 다닌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예반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뒷모습이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키도 비슷했고 걸음걸이도 비슷했어요. 머리를 묶은 모습까지 아내가 즐겨하던 스타일이었죠.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걷는 모습, 그리고 손에 든 작은 가방까지도 아내가 늘 들고 다니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여보하고 불러버렸습니다. 그분이 돌아보셨어요. 물론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얼굴도 아내를 닮았더군요. 눈매며 입가에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까지도요. 저를 부르신 건가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분으로 착각을. 그분은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웃는 모습까지 아내와 닮았더군요. 괜찮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뒤에서 보면 남편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으셨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잃은 이들만이 가지는 그런 슬픈 말이죠. 어느 반에 다니세요? 제가 물었죠. 미녀반이요. 선생님 서예반이신가 봐요. 붓이랑 종이를 들고 계시네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복도 한쪽 창가에 서서 10여 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숙이었어요. 정숙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도 못 가보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아직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도 보였고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공감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밤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허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문화센터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센터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 이야기를 하고 자식 이야기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 씨 남편분은 공무원이셨대요.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아내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사신 분 같았어요.
정숙 씨는 이야기를 참 잘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 손주들의 귀여운 말과 행동들,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까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웃어보는 거였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숙 씨를 만나는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이 있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됐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따라 늙어 보이네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흰머리를 빗으로 정리하고 옷깃을 여러 번 매만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만나러 갈 때의 설렘이 이런 거였나 싶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단풍이 예쁘게 물든 날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정숙 씨와 센터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길 위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요즘 행복해요. 정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쳐다봤어요. 정숙 씨는 단풍나무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분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분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날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외로움, 혼자 사는 것의 힘들,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고마움에 대해서요. 정숙 씨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새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요즘은 잠도 잘 온다고 정숙 씨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더군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더군요. 저는 정숙 씨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군가 있고 밤에 잠들 때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그런 일상을 다시 누리고 싶었습니다. 정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울컥했나 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런데 당신도 이해할 거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소.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소. 당신을 닮은 사람이요. 아내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아내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잘 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 아내도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정숙 씨는 재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놀라더군요. 큰딸은 아버지, 정말이세요? 하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는 축복해줬습니다. 정숙 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봄날 꽃이 피는 4월로 정했죠.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저는 매일 통화를 했고 결혼 후에 살 집도 알아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쁨이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76의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식장은 동네에 있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호텔이나 큰 곳은 부담스러웠거든요. 우리 나이에 어울리는 아담하고 따뜻한 곳으로 골랐죠. 식순도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주례 말씀 듣고 서로 서약하고 가족들과 사진 찍고 그렇게 소박하게 치를 예정이었어요.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신부님이 기다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첫 결혼식 때도 이렇게 떨렸었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축복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손주들까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멋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손을 잡고 방긋방긋 웃더군요. 정숙 씨의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아들 2분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었어요. 다들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1시간 후에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1시간이요. 1시간만 기다리면 정숙 씨와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긴장되냐고 물어보는 큰딸에게 그럼 많이 긴장되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은 제 옆에서 장난을 치며 놀았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정숙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식전에 서로 전화라도 한 통하는 법인데 오늘따라 조용했어요. 준비하느라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해야 하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예식장 직원이 와서 이제 입장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하객석에 앉은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서 서니 신부가 들어올 문이 보였습니다. 곧 정숙 씨가 저 문으로 들어오겠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다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 입장곡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렸는데 정숙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는데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죠. 예식장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뛰어갔습니다. 신부 대기실 쪽으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숙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신부님이 안 계십니다. 뭐라고요? 안 계시다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기실에 아무도 안 계세요.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안 돼요. 정숙 씨의 둘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숙 씨가 왜 안 온 거죠? 어디로 간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숙 씨의 큰아들이 예식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달려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요. 어머니가 오전 10시쯤 예식장에 오셨다가 30분쯤 계시다가 나가셨대요.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택시를요? 왜 택시를 탔을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었어요. 내일 봬요. 설레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하고 웃으며 말했던 정숙 씨였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혹시 정숙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신고하세요. 빨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큰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저와 가족들, 그리고 정숙 씨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우리는 예식장 대기실에 모여 앉아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정숙 씨가 평소에 어떤 분이었는지,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다른 곳에 갈 만한 곳이 있는지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평범한 분이었고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해했다고 말했죠. CCTV를 확인해 보니 신부분이 예식장을 나가실 때 특별히 서두르거나 당황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하네요. 경찰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분하게요? 그럼 계획적으로 떠난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정숙 씨가 왜 그랬겠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찰은 전화를 몇 통 하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예식장 근처였고요. 휴대폰을 껐다고요? 왜요? 정숙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복을 벗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혼자가 된 거죠. 이번엔 더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배신당한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숙 씨?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건가요?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해 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정숙 씨 생각만 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하기는 한 걸까요?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정숙 씨의 가족들도 미칠 듯이 찾아다녔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정숙 씨,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걱정됩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를 추적한 결과 정숙 씨가 탄 택시가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간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강릉행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강릉이라니요? 정숙 씨가 왜 강릉에 간 거죠? 강릉에 아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강릉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친척도 없고요. 그럼 왜 강릉에 간 걸까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은 강릉 쪽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넓은 강릉 시내에서 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건데 병원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왔어요.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강릉에서 흔적을 감춰버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이후로는 CCTV에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디 계세요? 무사하세요? 네, 무사하십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계십니다. 그런데 경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을 못하십니다. 기억을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식 당일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걷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날 주문진 해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통사고라니요. 병원에는 안 가셨나요? 그게 경미한 사고였던 모양입니다. 머리를 다치긴 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큰 상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가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 기억상실증이 온 것 같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사고 후 정숙 씨는 길을 헤매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가 정숙 씨를 보호해 주셨답니다. 정숙 씨는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거죠. 지금 그 할아버지 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아버지 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혹시 실종자가 아닐까 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숙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억도 없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숙 씨가 그 할아버지를 남편으로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억을 잃으면서 그 할아버지를 본인 남편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과 부부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숙 씨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알고 있다니요.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요? 결혼하기로 한 약속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를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찾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정숙 씨의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도 놀라워했어요. 우리는 다음날 함께 강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정숙 씨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제 큰아들이 운전을 했고 정숙 씨의 두 아들도 함께 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3시간을 달려서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주문진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동네였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숙 씨는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정숙 씨가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여보,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라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정숙 씨는 저를 전혀 몰라보더군요. 아들들도 몰랐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이에요. 정숙 씨의 큰아들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요? 저한테 아들이 있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식들도, 저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요. 모든 게 그분의 기억에서 지워진 겁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숙 씨, 저예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정숙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로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빨리 지나간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슬플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길고 그렇게 쌓인 날들은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로 쌓여버리는 거예요. 강릉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떨렸어요. 자식들이 병원에 데려갔지만 특별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죠.
약을 먹고 쉬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더군요. 정숙 씨가 저를 못 알아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던 그 표정이요. 정숙 씨의 아들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도 강릉에 몇 번 더 다녀왔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옛날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의 얼굴도 함께 살았던 집도 돌아가신 남편도요. 모든 게 새하얀 백지처럼 지워진 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면 기억을 잃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 기억해내잖아요. 익숙한 장소를 보거나 익숙한 냄새를 맡거나 특별한 물건을 보면서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정숙 씨가 문득 저를 기억해낼 날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희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강릉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 분과 부부처럼 지내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도 함께 가고 산책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밥도 함께 먹고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지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 씨는 저와 함께할 시간을 다른 사람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했던 그 일상들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차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그런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그게 제가 그토록 원했던 거였는데 정숙 씨는 그걸 다른 사람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감이 들었냐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요. 기억을 잃은 건 정숙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고요. 하지만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조금만 더 일찍 결혼식을 올렸더라면 아니면 다른 날로 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다가 잠깐 동안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혼자가 된 거죠. 두 번째 혼자는 첫 번째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희망을 가져봤기 때문에,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문화센터도 그만뒀습니다. 거기 가면 정숙 씨 생각만 나거든요. 복도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함께 커피를 마시던 카페, 단풍이 진 공원까지요. 모든 게 정숙 씨와의 추억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은 다시 나가보라고 권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또 혼자 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장을 바라보고 억지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그런 날들이요. 가끔 정숙 씨 생각이 나면 휴대폰을 꺼내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봤습니다. 문화센터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그 사진 속 정숙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정숙 씨와 처음 만난 계절이었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손을 잡았던 그날, 프로포즈를 했던 그 순간이요. 저는 그 공원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노인네가 앉아있다고 생각했겠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숙 씨도 강릉에서 이 눈을 보고 있을까요? 바닷가 마을에도 눈이 내릴까요? 그 할아버지와 함께 눈 내리는 걸 보면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있을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77이 됐어요. 나이를 1살 더 먹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갈 뿐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설날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정숙 씨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됐잖아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난 거예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었죠. 저는 그 예식장 앞을 지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행복한 신랑 신부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요즘은 큰 마트 대신 집 근처 작은 마트에 가요. 사람이 적어서 좋거든요. 카트를 끌고 매대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집어들고 우유도 집어들고 그렇게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매대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가 거기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정숙 씨였죠.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카트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숙 씨는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진열대를 살피며 걷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정숙 씨였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깜빡여 봤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정숙 씨는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죠. 머리는 예전처럼 뒤로 묶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숙 씨는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작년 강릉에서 만났을 때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죠? 망설이는 사이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숙 씨도 걸음을 멈췄고요. 몇 초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숙 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사람을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보는 걸까요?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곧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쳐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 제가 불렀습니다. 정숙 씨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저를 아세요?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요. 하지만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뵌 적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역시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정숙 씨는 모든 걸 잊어버렸으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오래됐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강릉에서 봤던 그분이었습니다. 정숙 씨를 돌봐주고 있다던 그 할아버지요. 여보, 뭐 하세요? 우유는 찾았어요? 그분이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호칭이 제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작년 강릉에서 들었을 때보다 더 아팠어요. 서울까지 와서도 여전히 그분과 함께 있다니요. 아, 네. 지금 찾으려던 참이었어요.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죠.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작년 강릉에서 잠깐 봤을 뿐이니까요. 그럼 저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그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숙 씨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제 옆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는 늙은이라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했던 시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결혼하기로 한 약속,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저는 카트를 버려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장을 볼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고요. 겨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서울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강릉이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와 함께요. 둘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왔다가 가는 건가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의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정숙 씨를 봤다고 말했어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더군요. 저희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고요. 그 할아버지 분과 함께 계시던데요. 네. 그분과 결혼을 하셨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이라고요? 기억을 못하시는 상태에서 그분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목소리에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들도 힘들었겠죠.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그분은 좋은 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나쁜 분은 아니세요. 어머니를 잘 돌봐주시고 착하신 분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정숙 씨가 나쁜 사람을 만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정숙 씨는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겁니다. 저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거고요.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행복하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요. 그럼 됐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정숙 씨가 행복하면 된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정숙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기억을 잃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분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나눴던 약속이 아무 의미 없게 된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또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저 또 실패했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떠나버렸소. 이번엔 제 잘못이 아니오. 그분이 기억을 잃어버린 거요. 액자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분은 행복하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소가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괜찮을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아내를 잃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숙 씨가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저를 다시 알아보게 되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작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마트에 갔어요. 혹시 정숙 씨를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77 노인이 누군가를 보려고 마트를 배회하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숙 씨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정숙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더군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게 너무 아팠으니까요. 정숙 씨는 배추를 하나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장을 볼 때 하나하나 꼼꼼히 보던 모습이요. 문화센터에서 만나던 시절같이 시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정숙 씨는 채소 하나를 고르는데도 시간을 들였었죠. 신선한 걸 골라야 해요 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정숙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제 쪽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숙 씨가 저를 봤으니까요. 잠시 후 정숙 씨가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오시는 걸까요? 혹시 저를 기억한 걸까요? 저기요. 정숙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뵀던 분이시죠? 마트에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때도 제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전에 잠깐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1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세요? 네. 강릉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숙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사이였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이였다고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결혼하려던 사이였다고요? 그냥 친구였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절 알아보시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난처할 때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 그렇게 웃어주던 정숙 씨였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 짓는 미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정숙 씨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눈을 크게 뜨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정숙 씨를 부축했어요. 정숙 씨는 제 팔을 잡고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정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결혼하려고 했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 씨가 기억했어요. 저를 기억한 겁니다. 정숙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예식장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강릉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두려워졌나 봐요. 새로운 시작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당신한테 가려고요.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차에 정숙 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도 약속도 다 잊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정숙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정숙 씨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그분의 아내예요. 설령 기억이 돌아왔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죠?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기억을 잃은 저를 받아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럼 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웃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를 위해서 웃어야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돌아오니까 그 감정도 돌아왔어요. 저도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트 한복판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일 테니까요. 행복하세요, 정숙 씨.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저는 정숙 씨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정숙 씨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한참 동안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뒀어요. 마트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정숙 씨와 처음 프로포즈했던 그 벤치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겠죠. 새로운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요, 저도 나아가야겠죠. 어떻게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숙 씨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마트도 다른 곳으로 다녔고 평소에 다니던 길도 조금씩 바꿔서 다녔어요. 정숙 씨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를 위해서였습니다. 자꾸 그분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정숙 씨가 기억을 되찾은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차라리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덜 아팠을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정숙 씨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되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두 가지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 씨가 고통받고 있다니요.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어머니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착하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숙 씨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제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숙 씨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가 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만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어떻든 지금 중요한 건 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았고 여전히 외로웠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사람이란 참 신기한 게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게 되더군요.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반은 아니고 이번엔 사진반에 등록했어요.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꽃도 찍고 나무도 찍고 하늘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더군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나무 그림자가 예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 옆에 섰어요. 고개를 돌리니 정숙 씨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는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정숙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정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저 결정했어요.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과 계속 살기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지만 그분과 함께한 1년도 제 삶이에요. 그분이 저를 돌봐주신 것도 함께 웃고 울었던 것도 다 진짜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정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추억도 소중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는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운명이 그랬던 거죠. 저는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운명이 그랬던 거죠. 정숙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숙 씨도 행복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요. 연못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여름 오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숙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는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모습을 결국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요. 그게 정숙 씨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우연히 길에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78입니다. 정숙 씨와 헤어진 지 1년이 더 지났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지만 견딜만 합니다.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겨서 주말마다 이곳저곳 다니고 있어요. 작은 즐거움이지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정숙 씨 생각도 가끔 합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숙 씨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가고 사진을 찍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그런 일상이요. 가끔 아내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정숙 씨와 함께 찍었던 사진도 봐요. 두 사람 모두 제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긴 세월을 함께했고 한 사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사랑이란 게 참 묘하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하게 되고 사랑하면 아프고 아파도 결국엔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정숙 씨를 만난 건 저에게 축복이었다고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레고 기대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손주가 묻더군요.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 외롭지. 하지만 괜찮단다. 할아버지에겐 너희들이 있고 좋은 추억들이 있으니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외롭지만 괜찮아요.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고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마 공원일 겁니다. 정숙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공원이요. 거기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단풍나무를, 벤치를, 연못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길 겁니다. 아프지만 따뜻한 추억이에요.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사랑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아름다웠고 아팠지만 소중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추억이 됐지만 그 추억이 저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제게 남은 모든 날들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정숙 씨,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외롭지만 괜찮은, 슬프지만 감사한 그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제 삶이고 그게 인생이니까요. 황혼의 사랑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